그러니까 1탄만 실패한 게 아니라 2탄, 3탄, 4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치면 초기 한 절반은 망작으로 가는.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제 옆에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네, 교수님 참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영상들 제가 교수님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하고요.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서 유심히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오늘 또 한번 컨닝하고 싶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그 멋진 그 음성의 그 저음 이러면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 뭐 관심사가 미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강연을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하는 입장에서 근데 양정무 교수님 강의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용도 당연히 탁월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같은 것이 얼굴에도 보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최근에 이제 자료들 같은 걸 좀 제가 챙겨보게 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전시회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국립현대미술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방문하신 분들의 총 여는 인원이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93%가 늘었더라고요. 많이 오실 뿐만 아니라 오래 머무세요. 아 진짜로? 예, 네. 예, 박물관 미술관 오시면 휙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줄었고요. 이 전시장 안에서 네. 이 작품을 볼 때 확실히 정말 작품을 감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미술을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벽처럼 느껴지는 게 현대미술인데 확실히 현대는 좀 어렵죠. 그렇게 현대미술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화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화가 한 분이 계시죠. 누구? 네. 예, 반 고흐라고. 우리 국민 화가라는 타이틀은 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우리한테 좀 굉장히 익숙한 화가가 반 고흐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또 설명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네. 직접 골라오셨는데요. 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기대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 고흐는 천재가 아니다. 고흐가 천재가 아닌 누가 천재인가요? 고흐가 가진 예술적 광기, 그 광기를 넘어선 천재적 영감,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부정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네. 천재라기보다는 삶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노력형 인간?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네. 천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면 그런 천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또 작품도 만들어진 그런. 그쪽이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초기의 그림 같은 것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그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고흐는 53년에 태어나지만 90년에 이제 죽게 돼요. 37살이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하게 된 건데 그가 이제 화가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27, 8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년 동안에 그가 이제 예술혼을 불태운 건데 네. 그 과정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반 고흐의 화풍으로 다가가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뭐 마지막 한 2년, 3년. 2년, 3년, 네. 그때 그린 그림만 이제 그런 것 우리가 같더라고요. 반 고흐로 인정이 되는데, 반 고흐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당혹스러운 건 그가 이제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화가는 아니다라는 네. 건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네. 알바생 같은 뭐 일종의 10대 생활을 할 때 가장 그가 많이 일을 했던 일이 갤러리에서 그림 파는 일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판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일에 나서게 됩니다. 16에서 한 20 몇 살까지는 그림을 사고 파는 아트 딜러였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걸핏하면 화도 낼 것도 같고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림 파는 일을 했다니까 사회성도 또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잘 팔았다라는 거예요. 네, 놀랍네요. 예. 네. 런던에서 지내면서 동생한테 편지를 쓸 때 그림들을 보게 되면 네. 그래도 20대 초반이고 네. 방고 그림 아니에요. 네네네.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 정도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인가요? 예, 그가 이제 갤러리 일을 때려치고 런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직 일을 찾다가 동생한테 나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있어 뭐 이러면서 편지 쓰면서 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을 런던 근교에 있는 그 교회나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 정도가
아까 우리가 아는 그 천재적 영감의 예술가 필치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이 아쉽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피카소 10대 시절의 어떤 그 사람의 작품을 모아놓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사람 말하자면 이제 천재인 걸 거고 예. 그거는 전혀 아니었나 봐요. 고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진짜 자기가 화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굉장히 늦게 37살 생활 중에서 거의 마지막 10년 정도니까 우리한테도 아마 28살쯤 돼서 직업을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빠른 선택은 아닐 수는 있어요. 지금은 뭐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예. 더군다나 그거는 대학도 안 다녔으니까 그 그러니까요. 시간 빠지고요. 예. 군대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일이 되게 많은데 뭐 잘 안 풀린 거죠. 뭐 아트 딜러가 잘 됐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셨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목회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것도 다 안 돼요. 헌신적으로 하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열심히 하는데 네, 성과가 좋은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옆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네, 케이스죠. 너무 헌신적으로 하고 네. 좀 그런 형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선택한 게 나는 화가가 되겠다. 그 열정을 미술에다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제 습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가 5년 동안 굉장히 갈고 닦아서 이제 딱 내놓은 일종의 회심작? 회심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 제작 연도가 1885년이니까 32살에 그린 작품이죠. 가서 쫙 보시면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사람 얼굴 크기도 살짝 달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그려갖고 이렇게 조합을 한 약간 만화 같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약간 판화 느낌도 있고요. 판화 느낌도 네. 강하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커먼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방고우의 그런 화려한 어떤 색채감이나 색채랑 네. 뭐 폭발하는 듯한 그런 네. 그 어떤 색적 대비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흑백 사진 같은 그림이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 약간 민중미술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미학을 끄집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네. 계속 도전했다는 건데 진짜 화가가 되기 위해서 파리를 가게 된 게 그래서 이제 파리지앙이 되는 건데요. 파리에 가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크리시데로라고 해서 사실 삐갈이라고 하는 그 유흥가 근처에 있는 네. 큰 길, 그 몰랑루즈 있고 네, 거기. 바로 그 길입니다. 네, 네. 그쪽을 그린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 고우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이 과정들이 한 번에 휙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인고의 준비와 노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고독한 천재 이런 거하고 좀 달리 자기가 화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노력,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뭐 귀감이 되기도 하고요. 영화에도 보면 이제 첫 작품부터 너무너무 잘 만드는 그런 감독들도 있고. 네.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뛰어난 감독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이제 박찬욱 감독인데요. 예. 국제적으로 명성도 대단하고 영화도 훌륭하잖아요. 예. 첫 작품 보신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보기 어려운데요. 그게 이제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시작이 이랬어? 약간 의외스러울 정도로 본인 스스로도 그 작품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지금 만드는 보면 이런 찬란한 영화들을 만들어서 지금 고흐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박찬욱 감독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1탄만 실패한 게 아니라 2탄, 3탄, 4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치면 초기의 한 절반은 망작으로 가는 그런 감독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고흐가요. 예. 영화에서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기회를 많이 안 주기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2번 실패하면 사실상 기회가 없게 되는데 그 고흐는 그래도 개인 작업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자동적으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예. 고흐의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고흐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반대네요 생각하고 이 통념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 영화 감독이 2편 정도 실패하면 세 번째 기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그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가 실패하더라도 계속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언덕은 되어줬다고.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렇죠. 네. 너무나 유명한 얘기는 동생과의 태호. 관계잖아요. 네. 4살 아래인데 태호가 형이 그렇게 방황할 때 지금으로 치면 제가 추정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는 대주. 매달이요? 네. 그러면 그냥 뭐 연금도 그런 좋은 연금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네.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볼 거는 이 두 사람의 출신지가 네덜란드거든요. 더치페이의 나라 아니에요. 돈 관계 명확합니다. 방고우가 37살에 네. 정말 큰 주목받지 못하고 요절한 건 뭐 이건 팩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한테까지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네. 예술가가 된 데에는 그의 작품이 흩어지지 않고 네. 방고 콜렉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암스테르담 가게 되면 방고우 미술관. 방고 미술관 너무나 중요한 미술관인데 그게 사실은 방고 집안이 가지고 있던 작품을 국가한테 기증해서 만들어진 컬렉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고우는 그의 삶은 37살에 끝났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테오가 그 작품을 다 관리를 사후한테 한 건데 안타깝게도 테오도 금방 죽거든요. 6개월 뒤인가 이렇게. 예, 정말 비극적인.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방고우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또 놀라운 건 테오의 부인이 있어요. 요한나가 네. 이 작품을 관리해주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걸 보게 되면 조금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고우가 수많은 편지를 남긴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책으로도 뭐 출판돼 있고. 네, 너무나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서술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고 네. 그 편지 보고 그때 그린 작품 보게 되면 자기가 작품 그리고 자기가 해설을 한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셀프 오디오 코멘터리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테오하고 주고받은 편지 중에서 테오가 형한테 보낸 편지는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형이 관리를 못 하니까. 네. 이제 반대로 고우가 거는 또 동생한테 보낸 거는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가 뭐 동생하고 주고받은 편지, 가족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거의 660통, 뭐 많으면 700통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엄청난 양의 편지가 있는데 고우가 쓴 편지를 집안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네. 그 과정은 사실은 작품을 보낼 때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그 형한테 한 달에 150에서 200씩 생활비를 보낸 거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작품하고 일종의 협업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테오가 형한테 무작정 지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고우도 동생에게 자기가 놀고 있지 않고 네가 나한테 보내준 이 돈을 잘 지원을 쓰고 잘 쓰고 있고 물감을 열심히 사고 있고 네. 열심히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그림 그리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다 포장해서 동생한테 보낸 거고요. 요한나도 대단한 분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작품을 싸게 팔아도 좋은 데 파는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권위 있는 기관, 국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작품을 기증하듯이 저가에 팔더라도 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네. 작품이 걸리게 되면 소위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일종의 요한나가 고우의 작품의 큐레이터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 굉장히 성공할 기업이 그렇지 않았을 때 저가 매수해서 주식을 나중에 대박난 케이스. 제가 너무 좀 쑥스러운 거 했는데 적절한 비유세요. 저는 이 요한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고우의 무덤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프랑스에 있어요. 네. 그 오베르 공동묘지에 있는데 가서 보시면 바로 옆에 테오가 묻혀 있어요. 같이 합장을 했나요? 예, 거의 나란히 묻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요한나가 네. 이제 방고가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까 네. 남편의 무덤을 이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설을 만들어야 돼. 팩트는 있는 거고 네. 이거를 더 신화화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드라마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카프카 소설을 좋아하는데 네. 카프카가 생전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물론 변신 같은 거는 발표했지만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막스 브로트인데 막스 브로트도 작가고 막스 브로트는 당대에 이 카프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유고를 작품으로 출판하지 말고 다 불태워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막스 브로트가 사후에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품은 출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유언을 어기고 막스 브로트가 친구가 출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프란츠 카프카의 명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나가 없었더라면 사후에 그런 극적인 고흐의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인정받게 된 거는 이러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지원, 동생, 그리고 동생의 부인 요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뭐 그때 그린 그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물감을 파는 탕기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네. 그 탕기 영감도 이 가난한 화가에게 물감을 거의 그냥 무료로 주듯이 했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준 거죠. 하나만 그린 건 아니야. 뭐 서너 점 그렸던 것 같은데요. 탕기 영감 그림은 사실은 저처럼 문외한이 보면 탕기 영감보다 그 뭐라 그럴까 배경 속에 등장하는 그 일본 우키요의 그림들 뭐 이런 일본적인 그런 그 뒷배경들이 더 인상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방고우의 어떤 삶을 추적해 보다 보면 네. 좀 놀라운 면이 하나 있는데 방고우가 이제 일본 화풍 고우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상주의 화가들 중 우리가 목파나라고 알려져 있는 우키요의 같은 그림, 그게 이제 색감이라든지 구도 이런 걸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생활도 어려웠는데 그 우키요를 사서 모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또 소개시켜 주냐면 이 탕기 영감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분이 물감만 판 게 아니라 또 화가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 또 물감 팔 때 이런 것도 함께 전시해 놓고 또 싼 값에 팔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탕기 영감 초상화를 보게 되면 영감님께서 딱 앉아 있고 주변에 여러 우키요애들이 쫙 걸려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마냥 반고의 삶을 불행하고도 저주받은 삶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가 이제 네.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발 한 발 네. 느리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아는 그 명작을 또 그려내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반 고흐는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르루에 네. 가서 이렇게 한번 워밍업 하면서 그린 그림이 대략 정도 하니까 3일에 한 번씩 아까 그런 작품을 그렸다니까 6일에 한 번씩 기생충 만든 거예요. 어우, 뭐 경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